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포자 벗어나기 입시 수학 제22회 방송을 하겠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구독자 수가 10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은 나름대로 의미를 담아 공부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지난 방송에서 예고한 제21회 방송은 다음번에 올리겠습니다. 공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2020년 3월 4일 현재 우리나라와 세계에 돌고 있는 코로나19 문제가 심각합니다. 전국의 모든 학교가 개학이 3주간 연기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게 되면 마스크를 끼고 손 씻기를 자주 하며 문 손잡이나 엘리베이터 버튼 같은 것을 만져야 할 때도 장갑 같은 것을 끼고 만져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 몸에 침투할 수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서 병이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친구들을 못 만나고 집에서 공부하는 기간은 갑갑하겠지만 공부하는 중간중간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인터넷을 통해 세상의 다양한 일을 접하는 방식으로 지루함을 달래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동안 방송을 제대로 올리지 못했던 것을 반성하며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는 고등학교 수학 성적 높이기와 민주주의입니다. 고등학교 수학 성적과 모든 사람이 다 주인이라는 민주주의가 무슨 상관인가 하는 생각이 드시겠죠. 그렇지만 이 제목의 상황은 제5공화국 마지막 시기이던 1987년 고등학교 3학년 교실 수학 수업 시간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뒤 33년 가까이 흐른 2020년 지금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입시 경쟁과 힘든 고등학교 수학 공부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공부를 마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민주주의는 어떨까요? 치열한 경쟁과 공부의 결과가 세상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비슷한 방식의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까요? 제가 유튜브로 인생수학 방송과 입시수학 방송을 동시에 하게 된 이유도 이 속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악순환 속에 휩쓸린 우리들이 각자 별 의미 없는 상황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침착하게 자기한테 필요한 것과 아닌 것을 가려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감하고 자신있게 자기 길을 찾아서 걸어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고등학교 때 성적, 특히 수학 성적을 어떻게 높였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크게 변하지 않은 문제 수준과 시험 방식 때문에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1987년 광복절 기념식을 한 날 수학 수업 시간에 마주친 충격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요? 고등학생 나이에 이렇게 줄 세우기 성적 경쟁을 하는 공부는 될 수 있는 대로 일찍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우리 중 대다수가 절실하게 그렇게 느낄 때 그런 일은 일어날 겁니다. 1. 고등학교 모의고사 성적 그래프. 방금 화면에서 보신 사진을 복사한 것이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1985년부터 87년까지 우리 가족이 살던 방벽에 붙은 모눈 종이에 모의고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제가 그려놓은 겁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의 희망과 실망, 땀과 눈물이 다 녹아있는 그림이죠. 전체 성적은 고1 때 71만 5천 명 중 3월에 5,469등에서 6,802등으로 떨어졌다가 4,644등을 거쳐 11월에는 4,410등으로 서서히 올랐습니다. 자연계라고도 하는 이과를 선택한 고2 때는 전국 26만 명 학생 중 3월에 6,509등에서 시작해서 3,340등, 1,125등을 거쳐 11월에는
349등으로 가파르게 성적이 올랐습니다. 제가 받은 성적 중에 가장 높았던 때입니다. 특히 수학은 고1 때 중학교 때 배운 내용으로 시험을 친 3월에 1000등 정도를 한 후 고등학교 내용으로 처음 시험을 친 6월에는 3000등, 9월에는 5000등, 11월에는 2000등을 맞으며 들쭉날쭉한 성적이 나왔습니다. 고2 때는 3월에 5000등 정도에서 시작해서 6월에 2000등, 9월과 11월에는 1000등 정도를 맞으며 역시 빠른 속도로 성적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때쯤부터 수학에서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고3 때 모의고사 성적 그래프는 전 과목을 반영한 것이어서 국영수 시험만 본 1, 2학년 때와는 조금 다릅니다. 전국 약 28만 명 중 3월에 743등, 4월에 785등을 하면서 괜찮게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과기대라 불리던 카이스트에서는 지금의 수능에 해당되는 학력고사와는 달리 학교에서 별도로 입학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저는 9월 카이스트 입학시험을 대비해서 따로 공부를 시작한 5월부터는 모의고사 성적이 떨어져서 5월에는 16,020등, 이 화면 안에 나오지 않죠. 6월에는 4,271등, 7월에는 4,007등을 했습니다. 카이스트 입학시험에서 특히 수학시험이 당시 학력고사 경향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정말 평생 처음 만나보는 어려운 서술형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죠. 학력고사 수학 고득점을 유지하며 만족하던 제 실력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대학교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출문제를 구해볼 수가 없었던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불합격을 했습니다. 이때 받은 충격 때문이었는지 그 다음 모의고사도 9,655등이 나왔고 이 성적을 기준으로 대학 입학 원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대안으로 생각했던 서울대학교 기계설계학과에 원서를 내지 못하고 농기계 공부를 할 수 있는 농공학과에 원서를 냈습니다. 학력고사 직전에 편안한 마음으로 친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약 32만 명 중 1695등을 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는 모두 편하게 치는 시험이라 큰 의미는 없다지만 이때 3년 동안 유일하게 수학 모의고사 만점을 받아왔습니다. 두 문제는 못 풀고 그냥 찍은 것이 맞아서 그렇게 되었지만요. 이 수학 성적을 올린 비결. 좀 전에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 성적을 전국 이과 26만 명 중 3월에 5,000등 정도에서 시작해서 6월에 2,000등, 9월과 11월에는 1,000등 정도로 빠르게 올렸다고 했지요. 그때 어떻게 했는지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학년 때 30대 후반의 수학 선생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당시에 제가 다니던 학교의 선생님들은 대부분 30대 전후의 젊은 분들이 많아서 이 선생님은 나이가 든 편에 속하셨죠. 선생님은 우리나라 대학 입학 수학 시험에 대비하려면 문제를 보고 차분히 깊게 이해해서 풀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1. 직접 나눗셈,
직접 인수분해. 이 방법은 수포자 벗어나기 입시수학 제4회 방송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조립제법을 쓰지 않고 인수분해와 검산을 쉽게 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나는 계산을 좀 더 빠르고 편하게 할 수 있었죠. 그 방법이 궁금한 분은 수포자 벗어나기 입시수학 제4회 방송을 보고 공부해보세요. 2. 한 권의 책 반복해서 풀면서 모르는 문제 줄이기. 고등학교에 다니게 되면 수학 한 과목 안에도 교과서, 보충수업 교재, 학원 교재, 이미 시험 본 문제같이 공부할 것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어떤 책이 좋다는 소리를 듣고 다 풀어보려고 하면 어느 것도 제대로 되지 않죠. 일단 한 가지 기본서를 정해서 그 책 안에 모르는 문제가 몇 문제 얻게 될 때까지 반복해서 봐야 합니다. 저하고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정석책의 본문과 센수학 문제기본서의 A, B형 문제들을 합쳐서 그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책에 따라 다르겠지만 15번 정도를 추천합니다. 처음 보는 데는 넉 달쯤 걸렸다 하더라도 모르는 문제만 다시 풀면서 보는 두 번째는 2달, 세 번째는 한 달, 네 번째는 보름 이렇게 됩니다. 그럼 처음 볼 때 걸린 기간의 2배쯤 지나면 15번 다 보게 될 겁니다. 그 사이에 센수학, 시형 문제도 서서히 풀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반복되는 유형의 문제들은 거의 몸으로 외우게 됩니다. 우리나라 수학 시험을 잘 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시험을 쳐보세요. 어떤 시험을 쳐도 전부 다 문제가 쉽게 풀릴 겁니다. 3. 어렵게 해결한 문제, 반복해서 외우기. 실력이 높아져서 상위권과 최상위권 학생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20분씩 고민해서 힘겹게 풀어낸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있지요. 수학 선생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냈다는 데만 만족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문제를 만약 시험장에서 만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물어보셨죠. 당연히 당황하고 쩔쩔맸겠죠. 편안한 시간에 그 문제만 20분 걸려서 푼 것을 어떻게 30문제나 풀어야 하는 시험 때 제대로 풀 수 있겠어요. 그런 문제들을 시험 때도 풀고 싶다면 스스로 해결했더라도 그 문제를 잘 보관하며 여러 차례 풀어서 풀이법을 통째로 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3, 4분 이내에 풀게 되어야 점수가 되어서 돌아온다고요.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런 문제는 점수를 만들기 위해서 악착같이 풀어서 외웠습니다. 처음에 20분 걸려도 몇 차례 반복하면 3분 이내에 답을 낼 수 있더군요. 당연하죠. 푸는 과정이 몸에 다 배웠는데. 이렇게 해서 외국 학생들은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못 푼다는 수능 수학을 한국 학생들은 번개처럼 풀어서 답을 고를 수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선생님도 수학을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이럴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방금 말씀드린 이 방법으로 고등학교 1, 2학년을 보내면서 실제로 수학 성적을 이렇게 올린 겁니다. 실제로는 그 선생님한테 이런 공부법을 들은 뒤 여름방학 때 고1부터 2학년 1학기까지를 다룬 5, 600 문제가 있는 문제집을 사서 여름방학 한 달 동안 매일 학교에 나가서 자습을 할 때 악착같이 풀었습니다. 처음에는 보름 만에 그 한 권을 다 풀었습니다. 틀린 문제는 실수나 착각을 포함해서 30%점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틀린 문제만 계속 풀어나갔는데 한 주일쯤 걸렸습니다. 세 번째는 3, 4일, 네 번째는 1, 2일, 마지막에는 한두 시간 걸리더군요. 그렇게 하니 제 눈에도 너무 억지로 만들어서 의미 없다고 생각되는 두 문제 정도 빼고는 다 잘 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9월, 11월 모의고사 성적은 전국 1000등 정도로 오른 거죠. 100분율로는 상위 0.4% 정도 되는 겁니다. 저는 수학이 이 정도 성적이 되었을 때야 성적이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는 막막한 상태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뚜벅뚜벅 공부했던
고등학교 2년 정도의 시간이 의미가 있게 마무리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학 성적 정확히는 등급을 높이고 싶은 여러분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기준을 마음속에 명심하고 꾸준히 공부해 주세요. 기본이 다져진 사람들 사이에서는 시험의 기준에 맞춰 한치라도 더 정확하게 누가 더 많은 시간 노력했는가가 등수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시험의 규칙 안에서 등수를 정할 때 말입니다. 어떤 외부의 힘도 이렇게 제대로 공부한 시간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다른 일과 달리 정해진 규칙 속에서 시험을 칠 때 벌어지는 일인 겁니다. 독서 토론회 활동으로 국어와 영어 성적도 올랐다. 제가 2학년 때는 수학 말고도 국어와 영어 성적도 빠르게 올랐습니다. 이 두 과목에는 수학처럼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만 영어 단어와 수거는 그날 공부한 것을 쪽지에 따로 적어 다음날 돌아다니며 다 외워버려서 공부 시간을 줄이면서도 실력을 높이는 일을 고등학교 3년 내내 계속했습니다. 스카이, SKY, 스카이, 하늘, 스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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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 이렇게 해서 한 2, 3분 지나면 외우게 되죠. 스피드, S-P-E-E-D 속력, 스피드, S-P-E-E-D 속력, 스피드, S-P-E-E-D 속력, 스피드, S-P-E-E-D 속력, 스피드, S-P-E-E-D 속력 이렇게요. 고등학교 2학년 학년 초에 교감 선생님 추천으로 시내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고등학생 독서 토론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권씩 소설을 읽고 토론하는 모임이었죠. 또래의 친구들, 선후배들과 활동하는 동안 책을 읽고 세상 일을 깊이 생각하며 지내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좀 더 깊게 생각해 나가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독서 토론 활동 때문에 공부에 지장이 생길까 걱정을 했는데 뜻밖에도 국어와 영어의 독해력이 점점 더 높아지는 효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전체 성적이 급격히 오른 것은 국어와 영어 성적이 오른 덕분이기도 합니다. 혹시 고등학교 영어와 수학만 빼고 모든 과목에 다 해당되는 일반적인 공부법이 궁금하십니까? 그럼 그런 분은 제가 얼마 전에 만든 수포자 벗어나기 인생수학 제20회와 제21회 중학생부터 공부법 동영상을 보세요. 거기에서 중1 때쯤부터 해볼 수 있는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공부법을 이야기했습니다. 3. 성적을 올리면서 이룬 것. 이렇게 기계적으로 열심히 고등학교 생활을 해서 성적을 조금씩 올려가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점이 있다는 것을 그때도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알고 싶은 세상 일이 참 많았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싶었지요. 중학교 때까지는 학교 공부와 제 이런 마음이 거의 일치했습니다. 공부할수록 무엇인가 몰랐던 이 세상 일을 새로 알게 되었으니까요. 뭔가 새로 알고 느끼게 될 때마다 앞으로 세상에 나가면 더 잘 살아갈 것 같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앞에 길게 보여드린 것처럼 기계적으로 수학을 참고 풀어 익히는데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상황을 겪게 되었죠. 수학 문제를 빨리 풀게 되어 성적은 조금씩 올랐지만 책 같은 것을 읽어 더 알고 싶었던 많은 세상 일을 하나씩 단념하는 법도 함께 기르게 되었습니다. 하나씩 단념해야 학교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성적이 조금씩 올라가도 공부하면서 얻었던 즐거운 감동은 더는 없었습니다. 저는 점수에 매달려 점수가 조금 오르면 약간 기쁘고 떨어지면 초조해지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마치 끝도 없고 옴짝달싹할 수 없는 깊은 동굴로 이유도 목적도 모르고 계속 들어가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나라에서 자라려면 거기를 지나야 하는 그런 동굴 말이죠. 거기를 지나는 동안 그 청소년기에 하고 싶었던 것과 알고 싶었던 것들을 많이 단념했고, 그 뒤에 긴 세월 동안 무엇을 단념했는지 마저 모르고 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32여 년 전에 제가 겪었던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지만 대부분은 같은 일을 겪으며 자라고 있죠. 긴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 고등학교 입시 공부는 제가 살아갈 세계를 알고 그 세계와 제대로 어울리며 살고 싶었던 꿈을 방해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입시 교육이 제게 준 것도 있습니다. 살면서 경험하게 될 어떤 일이라도 묵묵히 받아들이고 미련스럽게 계속하는 끈기를 가지게는 했습니다. 과연 어느 편이 더 좋을까요? 여러분도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내고 있더라도 세상에는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고 언젠가 그런 길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한 번씩 해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방식이 다는 아닙니다. 4. 1987년 8월 14일 1987년을 아십니까? 이해에 큰 일이 있었습니다. 봄부터 몇 달 동안 민주화 운동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전국 곳곳에서 거리를 메우며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저는 고3이어서 대학 입시 공부를 하느라 가까이 있는 경북대학교에서 자주 시위가 있었지만 한 번도 그런 장면을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끝없이 반복해서 풀고 있는 문제집이 그해 제가 눈으로 본 장면의 대부분이죠. 우리 교실 밖에서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6월 항쟁이라고도 하는 이 운동의 결과 전두환 정권이 6.29 선언을 내놓고 항복을 했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민주주의 헌법으로 헌법도 바뀌었습니다. 이런 과정은 여러분이 영화 1987을 보면 조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6월 항쟁이 끝나 민주화가 시작된 후에는 7월, 8월, 9월에 걸쳐 전국 곳곳의 기업과 공장에서 노동자 대투쟁이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민주노동조합이 생겼던 일이었죠. 바로 그런 시기에 제가 수학 시간에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광복절 전날이었습니다. 방학 때는 늘 그랬듯이 보충 수업을 하러 학교에 가서 수업을 기다리고 있었죠. 방송에서 오늘은 광복절 기념식을 운동장에서 하니 학생들은 운동장에 집합해라 하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운동장에 나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으니 간단하게 기념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복절 이야기는 별로 없이 울산 등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쟁이 이야기를 꺼내셨죠. 어떻게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사장들을 포크레인 삽에다 집어넣어 몇 시간 동안 내려주지 않을 수 있어?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저 폭력을 써대고 말이야. 하면서 녹이 등등한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7월부터 전국 곳곳에서 공장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데모를 했습니다. 매일 저녁 텔레비전 뉴스에는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싸우는 폭력적인 노동자들의 모습과 이것을 막고 있는 전투경찰대의 모습이 나왔죠. 저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무섭게 폭력을 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불순분자들의 선동 때문이라고도 했죠. 그런데 날이 갈수록 데모가 커졌습니다. 울산에서는 엄청나게 큰 중장비를 앞세우고 10,000명도 넘는 노동자들이 시청까지 행진을 하기도 했고 경찰도 그 많은 사람들을 막지 못하고 아예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로 싸움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 같은 일들도 몇 군데서 일어났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노동자들이 회사의 높은 사람들을 폭행했다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잠깐씩 텔레비전에서 그런 뉴스를 보긴 했지만 저는 역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왜 저렇게 우악스럽게 살까 하는 생각 정도만 했죠. 다른 많은 뉴스거리들과 마찬가지로
특이한 일이니까 텔레비전에 나왔겠지 싶었죠. 그런데 도둑이라든가 강도라든가 불이 났다든가 하는 많은 사건들이 있을 때는 아무 말도 없던 교장 선생님이 광복절 기념식을 하는 마당에 그런 사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뜻밖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포크레인 삽에 갇혀서 공중에 높이 올라가 있던 사람들이 높은 데서 무서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직접 때린 것도 아니고 포크레인 삽에 사람을 태웠다가 나중에 내려준 것은 크게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포크레인 삽에서 나오려다 떨어지면 크게 다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것도 굉장히 무서운 폭력이구나 하는 생각이 뒤늦게 든 겁니다. 교장 선생님 말대로 데모하는 노동자들이 폭력에 물든 나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에는 제가 관심 가질 이유가 없는 지루하고 긴 이야기가 이어지다가 기념식이 끝나서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보충 수업 시간은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수학 선생님은 교탁 앞에 서서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줄 압니까? 아까 교장 선생님이 한 이야기도 있지만 내가 여러분한테 할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인지 선생님이 한 말에 저는 어리둥절해졌습니다. 선생님은 늘 우리가 수학 문제를 잘 풀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하는 이야기는 문제를 푸는 기술이나 누구의 풀이는 어디가 잘못되었다 하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숙제를 안 해오거나 공부를 덜 해서 쪽지 시험에서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은 친구들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리기도 했고요. 그런 선생님이 또 무슨 말을 하겠다는 것인지 우리가 공부를 못하고 있다는 꾸지람이 이어질 것 같아 긴장도 되고 기분도 좀 나빴습니다. 내가 수학 선생이기 때문에 이놈의 입시를 위해 여러분하고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늘 시간을 내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부보다 더 중요한 일이 세상에 참 많아요. 세상을 살면서 알고 해야 할 일이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수학 선생님은 우리 학교에서 몇 안 되는 30대 말인 나이든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들으니 또 열심히 살라는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 싶었죠. 웬일로 수학 공부를 안 가르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싶었습니다. 아까 교장 선생님이 비난하긴 했지만 도대체 사람들이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포크레인에 태워가지고 들었다 놨다 했겠어요. 완전히 예상이 빗나갔죠. 전혀 뜻밖의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선생님의 입을 쳐다봤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계획을 진행하면서 참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직 사회에 안 나가봐서 모르겠지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참 힘들게 살아갑니다. 월급은 얼마 안 되는데 위험한 데서 하루 종일 일해야 하고 이놈 저놈 하는 반말도 듣고 말입니다. 나라는 발전하는데 사람들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정말 뜻밖의 이야기였으며 저는 모르는 이야기였습니다. 사회에 나가 어른이 되어도 우리가 학교에서 가끔씩 선생님들에게 욕을 듣고 벌을 서는 것처럼 힘들고 기분 나쁜 일이 벌어진단 말인가.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크게 잘 사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일한 만큼 월급을 받고 자기 생활을 꾸려나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구나. 이런 생각과 함께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안도의 마음도 들었죠. 세상 많은 곳이 각박하고 가난하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우리 집만 그런 줄 알았는데요. 하지만 나는 공부를 잘하는 편이니 그렇게 가난하거나 부당한 대접을 받으면 살게 되지는 않을 거야. 이러면서 그 생각을 떨쳐내고 싶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복잡한 감정이 밀려들었죠. 제가 그런 세상을 그대로 두고 이과 공부를 해서 발명가가 되려 하는 것은 길을 제대로 택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10살 때부터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온 것을 바꾸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와서 늦었다는 생각도 들었죠. 저는 발명가가 되어서 물질 세계를 맡고 세상의 선의와 정의, 평화는 문과를 간 친구들한테 맡기자고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세상에 이런 일들이 눌리고 눌리다가
마침내 폭발하는 겁니다. 이것 말고도 앞으로 시간만 있으면 여러분하고 할 이야기가 많은데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한 번씩 하기로 하고 오늘은 또 문제를 풉시다. 자, 책을 펴요. 제가 사회, 국어, 윤리, 영어 시간 같은 때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무심히 듣고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 선생님들은 늘 그런 분야를 공부하고 그런 이야기를 정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수학 선생님은 이런 일에 관심도 없고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지냈던 거죠. 그 수학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저는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하던 그런 이야기가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될 일이라는 걸 느낀 거죠. 교과서에 민주주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 같은 말들이 그냥 적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추구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내용들이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도 얼핏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뛰어들 수는 없겠지만 텔레비전에 나오는 어떤 사건도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생기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제가 이해할 만한 분명한 이유들이. 그 뒤로 수학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할 틈은 없었습니다. 아직 우리 학교에서는 수학 진도가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확률과 통계 단원이 남아있었죠. 우리는 입시 공부에 바빠졌고 수학 문제들은 언제나 책에 나온 것만 해도 그 자리에서 머리를 싸매고 달려들어야 겨우 해결되는 문제였으니 다른 이야기를 할 시간이 나지 않았던 거죠. 어쩌면 그때 그 일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진 적이 없어서 선생님이 따로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수학공부법 얘기와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살아갈 세상에 관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세상은 제가 고등학교를 마치고 마주쳐야 했던 세상하고는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같은 점도 있네요. 그 세상을 여러분이 마음속 깊이 원하는 것으로 바꾸어내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금의 현실인 입시 수학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것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럼 다음 입시 수학 제21회 방송에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집합에 관해 얘기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